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언어교수 이론 7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7주차에는 총체적 언어접근법, 형태초점 교수법, 과제중심 교수법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재에는 형태초점 교수법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내용중심 언어교수법이 교재에 까지를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발표자 때문에 발표를 이제 우리 그 수강 인원 때문에 내용 중심을 좀 더 쪼개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게 온라인 강의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내용 중심을 앞에 있는 이론 부분이 그렇게 또 뭐 많이 하나의 어떤 교수법이잖아요. 그래서 형태 초점 교수법이라는 방안도 있어요. 근데 이 교수법은 어떤 그 과제 중심 교수법의 하나의 한 출발 지점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교수법에서 유창성을 획득한 대신에 그 정확성을 좀 이렇게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그 채워주기 위해서 나온 교수법이에요. 이제 안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겠는데, 그래서 7주차 수업에는 통태적 언어 접근법, 형태초점 교수법, 과제 중심 교수법 이렇게 세 가지 교수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8주차는 시험만 보면 돼요. 원래 중간고사는 시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문의 약간 누가 이렇게 질문도 있고 그래서 8주차 수업으로 이 7주차가 끝나고 내용 중심 교수법을 다루는 걸로 하고, 그 강의는 이 강의 끝나고 올린 후에 오늘 오후에 찍어서 오늘 안에 마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음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여서 오래 있거나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일단 그 온라인 시험으로 할 건데, 시험은 그 이 실제 수업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내는 8주차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럼 우리 7주차 언어교수 이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7주차 수업은 먼저 이제 그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라는 이 단어는 한국어 이제 해석으로 볼 때 총체적, 그럼 전체적인, 전반적인, 총체적인 뭐 어떻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그런 용어로 만들어졌고요. 자, 이 교수법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특정 인물이 개발한 이제 이 교수법의 경우는 하나의 한 사람의 인물이 개발한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개발했다, 그 크라센이 개발했다 이런 식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심리학이라든지 언어교육, 교육분 그리고 교육 분야 이런 여러 분야의 여러 학자들의 이론하고, 그러니까 그 심리학 이론, 교육학 이론, 언어학 이론 이런 여러 이론들하고 그리고 교육 운동을 토대로 발전된 교수 철학이에요. 그래서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이 접근법에 영향을 미친 이제 주요 학자는 존 듀이랑 피아제, 비고츠키, 헬리데이 같은 사람들이 이 접근법에 영향을 미친 그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언어 교육, 언어 교육을 뭐 총체적으로 한다. 이런 총체적 언어 교육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 이 개념은 17세기에 코메니우스의 아동 중심 교육 철학, 아동 중심 교육 철학하고 맥락이 좀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험을 중시하고 이제 아동 중심의 교육 철학이니까 아동들은 뭐든지 만져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 중심, 그리고 학습자 중심, 아동 중심이 학습자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경험 중심,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서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관점과 그 유사한 아동적인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그 총체적 언어 접근법과 유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이제 요약해서 말해보면 언어 체계의 모든 자질을 사용할 것.
모든 자질을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네 기능, 언어의 4기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렇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래서 듣기는 이해 교육이고 말하기는 표현, 읽기는 이해, 쓰기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언어의 4기능이 통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통태적 언어 학습에서는 가장 큰 쟁점은 그 학습자의 의미 이해와 개인의 필요, 그리고 흥미에 맞도록 기능적으로 교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언어 학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언어가 학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 배경이고요. 개념이고요. 그래서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라는 이 교수 방법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원리는 이제 몇 가지 분야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학습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크게 봐서 거기에서 이제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학습의 순서는 중심적인 주제에서 부분적인 의미나 내용으로, 맥락이 분명한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친숙한 것에서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원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학습은 다양한 언어 기능들이 서로 통합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언어 기능이 통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언어 교육이라는 것은 구어와 문어, 구어, 그 입말과 그 듣기 말하기에 나오는 구어와 문어, 읽기 쓰기에 나오는 이제 문어가 통합된 상태를 말하는데, 한 언어 기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통합적으로 교수될 때만의 의미를 함께 통합적으로 교수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 원리를 기반으로 했고요. 또한 실제적인 사용에 유용한 목적이나 기능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학습이라는 것이 통합되어야 되고, 그 실제 사용에 유용한 목적과 유용한 기능을 하는 것을 학습의 내용으로 해야 된다. 이런 원리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원리로는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들을 위한 의미와 목적을 가져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 학습되는 내용은 학습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험에 기초를 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유의미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원리로는 학습은 의미 있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동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언어를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회적인 언어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때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거니까 교사는 이제 그 자연스러운 사회적 의사소통 환경을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어쨌든 학습이니까 밖으로 매일매일 뛰쳐나가서 사회적 환경에 갈 수 없으니까 교실을 최대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원리는 학습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지식을 형성하는 것이고, 수업은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지식을 형성해 가고, 그래서 학습자 중심이 좀 자기주도적, 학습자 중심적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은 학습의 목적은 스스로 학습 내용을 선택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내용을 선택하고 통제하고 계획해서
사회적 상황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에 있는 것이다. 학습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 그래서 수업은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스스로 뭔가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원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활동은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가 이제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계획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자기가 아는 것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서 확장이 되겠죠. 알고 싶은 것으로. 그리고 활동도 학습자들이 좋아하는, 흥미로워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는 학습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충실한 협력자와 보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뭔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자 중심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니까 교사의 역할이 협력자 혹은 학습 보조자 그런 역할을 해가는 것이죠. 뭐 이런 이론들도 사실은 이 통태적 언어 접근법 이전에 뭐 공동체 언어 학습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학습자가 먼저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교수 방안들이 있었죠. 그쵸? 몇 가지 부류들이. 다음은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이제 특징을 이제 전통적인 이 통태적이 나오기 이전 단계에 어떤 전통적인 언어 교수법하고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특징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 목적 면에서 총체적 언어 접근법과 전통적인 언어 교수 방안은 어떤 그 차이점이나 같은 점이 있나 이렇게 보면 학습 목적은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언어를 통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 이것이 학습 목적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 목적이 되겠고 전반적인 내용 이해 중심의 학습을 통한 부분적인 언어 기술의 습득. 전반적인 내용 이해, 총체적인 내용 이해, 주제적인 것, 이런 것들 이해를 먼저 그런 학습을 통해서 세밀한 부분적인 것들의 언어 기술, 의미라든지 문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기술을 습득해 가는 것. 그게 학습의 목적이 되고 또 하나는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 능력을 함양하는 것. 이것이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학습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통적인 언어 교수 방법에서는 개인의 언어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보통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언어 기술 향상이 목적이었다면 어쩌면 여기는 좀 더 의사소통 능력 함양적, 상호작용 능력 함양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교수 학습의 방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서는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을 해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교사에 의해 학습 내용이 결정돼요. 그래서 사실 이 전통적이라는 게 문법 번역식 같은 성각구두식이나 문법 번역식 같은 그런 교수법과 비교를 한 거예요. 이제 그 후에 나왔던 이제 한두 가지 교수법 중에는 뭐 총체적이 가지고 올 만큼 비슷했던 것도 있었고 교육 철학적 관점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전통적 하면 지난주까지 했던 모든 교수법과 이거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통적 하면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타지했던 이제 문법 번역적인 그런 교육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인 건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데 전통적으로는 교사에 의해서 학습 내용이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총체적에서 학습자들의 필요에 맞게 학습 계획이 수정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유의미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에서는 필요에 맞게 계획이 있더라도 수정될 수 있고 유의미한 활동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전통적 언어교수법에서는 보면 학습 계획이 고정되어 있죠. 커리큘럼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죠. 그렇죠? 사실 이 총체적이 이런 이렇게 자유로움을 이렇게 표방했지만 현대 교실에서도 사실 학교 기관 같은 데서는 교수 요목이나 학습 계획은
고정이 되어 있죠. 뭐 개인 레슨이 아닌 다음에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죠. 자, 그다음은 학습자와 교사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한 공생적 교사. 학습자와 교사가 지난 교수 방안 중에 보면 공동체가 학습자가 정하면 교사가 그거를 이렇게 도식하고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그걸 해갔던 것처럼 총체적도 그러니까 그 학습자와 교사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에서 공생적으로 교수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전통적 교수 방안에서는 교사 중심의 일방적 지도가 그, 그, 뭐지? 내려오는 수업으로. 다음은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서 다양한 언어 기능을 통합하여 교수를 했어요. 근데 그 전통적 교수 방안에서는 개별적인 언어 기능을 교수로 했죠. 어휘의 뜻이다. 뭐 문장의 의미다. 이런 식으로. 네, 총체적에서는 다양한 언어 기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같은 언어 기능을 통합해서 전통적으로는 듣기는 듣기 시간, 말하기는 말하기 시간 이렇게 했다면 그다음 총체적에서는 교실 이외의 다른 곳도 학습의 장소로 이용이 됐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교실 내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총체적에서는 좀 더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들을 탈피해야 한다. 이런 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총체적 언어접근법에서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제한된 자료, 뭐 교재라든지 뭐 워크북 요 정도를 활용하게 됐고 총체적에서는 교재는 물론이고 실물 자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 총체적 언어접근법에서는 학습자 지향적인 평가를 했고요. 전통적 언어 교수 방안에서는 표준적 기준을 적용한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서는 실수를 수용했는데 전통적 언어 접근에서는 실수를 즉각적으로 교정을 했죠. 자,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오늘 이 수업에서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하니까 이게 정말 좋다 이렇게 되고 뭐 전통적이 왠지 나쁘다 이런 건데 사실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어떤 그 교육 과정이 펼쳐지는 환경에 따라서 지금도 전통적 교수 방안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총체적 언어 접근법적인 이렇게 개방된 어떤 접근 방식이 활용되는 게 더 효과적인 그런 교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 전통적 언어 접근과 비교해서 약간 이런 특징들이 차이점이 있다. 요런 걸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이제 실제인데요. 교실로 가서 수업 절차를 먼저 살펴보자면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수업 절차는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주입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의 필요를 느끼고 목적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수업을 추구하게 되겠죠. 언어 접근법에서는 그런 수업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수업 단계를 이제 3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추측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해 연습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활용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측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시각이나 청각 자료를 통해서 언어 상황을 추측하는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언어 상황을 추측하는 단계로 교사는 그림이나 비디오, 실물을 보여주고 상황과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추측 단계. 그러니까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수업을 3단계로 나눈다. 하나는 추측 단계, 두 번째 이해 연습 단계, 세 번째 활용 단계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 추측 단계는 시각, 청각 자료를 통해서 언어 상황을 추측하는 단계. 그래서 교사가 그림이나 동영상 같은 아니면 실물 자료를 보여주고 상황과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가 되겠다. 그래서 뭐 때로는 이 단계에서 단순히 그림과 동영상만이 아니라 뭐 읽기 자료 같은 걸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읽기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해서 이 수업의 이제 목표,
무엇이다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교재에는 265페이지에 보면 이 추측 단계, 이해 단계, 활용 단계에서 교사의 활동이 나와요. 교사의 활동은 그 추측 단계에서 본시 학습 안내, 그리고 목표 확인, 그리고 그림 같은 실제 자료를 활용해서 본시 학습을 오늘 뭘 배울 거다 이런 걸 안내하고 목표를 확인하는 그런 활동을 교사가 하게 되고,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자료, 뭐 그림이나 영상 그런 자료를 보고 학습 목표를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그 영상 같은 거, 오늘 인사를 배우나, 오늘 쇼핑을 배우나 이런 걸 확인, 파악해내는 단계고, 주요 표현이 사용되는 언어 상황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만약에 그 읽기 자료를 제시했다면 그 읽기 자료 속에 나타나는 표현, 영상 자료를 제시했다면 영상 속에 나타나는 표현, 그런 걸 그 언어적인 것을 파악해내는 그런 단계가 이제 추측 단계. 이거 배울 건가 봐. 뭐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추측 단계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해 연습. 두 번째 이해 연습 단계에서는 교사의 지도 하에 학습할 내용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연습, 전체를 이거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학습할 내용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끝난 후에 짝활동 같은 뭐 그룹 활동 그런 활동을 통해서 문형 연습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교사의 활동과 이제 학습자의 활동을 비교해서 보자면, 교사의 활동은 읽기 자료를 읽어주고 의미 파악을 유도하는 거예요. 읽기를 읽어주고 의미를 파악하게 유도하는 거고, 그때 학습자는 읽기 자료를 듣고 읽은 후 의미를 이거였군 이렇게 파악해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해하고 연습도 하는 그런 거고, 그 교사가 주요 표현에 제시한 후에 말하기 연습을 하고, 그리고 주요 표현을 이용해서 의사소통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학습자는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주요 표현을 익히게 되고요. 연습을 통해서 익히고, 그리고 이 교사가 제시한 활동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연습을 교실에서 해보는, 이 연습을 통해서 실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학습자가 할 수 있게 그런 연습해서 자기한테 숙지해가는, 익숙하게 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세 번째 3단계에서는 활용 단계입니다. 활용 단계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시키는 그 단계로 보다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배운 문형으로 역할극을 한다든지 노래 만들기, 게임 같은 그런 활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심화 활동이나 아니면 토론하기 그런 걸 제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습자들은 경험을 중심으로 한 읽기 자료의 재구성이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걸 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활용 단계는 이제 수업 내용도 정리하고 확인하고요. 그리고 교사가 제시한 것을 학습자들도 평가하고 확인하고 이러는 그런 단계가 활용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총체적 언어접근법에서 교수학습의 활동 유형이 있어요. 교수학습의 활동 유형을 보면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활동 유형은 먼저 친숙해지기 단계, 그다음에 집단 협동학습, 그러니까 그 활동 유형이 친숙해지기 위한 활동도 있고, 집단 학습을 위한 활동도 있고, 문화 이해 학습을 위한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 학습, 내용 중심적 학습 그런 것들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세부적인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교사는 실제적인 자료나 학습자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 자료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각각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떤 그런 교육 활동이 될 수 있는 어떤 게임이나 그런 게 있는지 보면, 첫 번째는 개인정보 알아보기 이런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뷰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인터뷰 같은 게 학습 톡이라면 자기소개하기 위해서 이름이 뭐예요 이런 인터뷰지를 만들어서
이름이 뭐예요? 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것도 있고 뭐 을 수 있다 이런 걸 배우게 된다면 뭐 운전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O 아니요, 못해요. X 이런 식으로 그 그 화자 화자의 상대방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희망을 나타내는 고 싶다나 오면 좋겠다 이런 걸 배우게 된다면 뭐 하고 싶어요? 뭐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바다에 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의 이번 주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개인 정보를 알아내게 되겠죠. 그래서 인터뷰 활동 같은 게 개인 정보를 알아보는 활동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보고 듣기라는 활동 유형에서는 추측하기 단계에서 사용하기 하기에 이제 유용한 건데 그 단계에서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대화문 들어보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결과물은 학습자가 뭔가를 추측해내게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고 듣고 따라하기는 내용 연습 단계로 내용 이해 연습 단계로 교사 말을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뭐 교사가 제시된 어떤 대화문을 말하면 뭐 따라하고 이런 연습이 되겠고요. 조각 이야기 맞추기는 또각또각 끊어진 조각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초급에서 해도 되지만 어떤 문장 한 개 완성하기 이런 식으로 초급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뭐 저는 뭐 빵을 먹습니다. 이런 3개의 조각이 있으면 그걸 순서대로 맞춰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급으로 간다면 그 이야기를 쪼개서 놓고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역할극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5번째 노래 배우기는 흥미 유발을 이제 목표로 좀 하고요. 이렇게 크게는. 그리고 학습 내용이 포함된 노래를 이제 활용하면 그날 학습한 내용을 좀 강화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겠죠. 6번째 게임하기는 게임과 놀이에서 실제 의사소통이 적극적으로 이제 일어난다고 보는 관점에서 게임을 통해서 이것도 장기 기억으로 내재화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빙고 게임이나 뭐 스무고개, 단어 설명하고 맞추기 이런 게임들을 이제 언어 교실에서 가끔씩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 현장에 적용할 때 유의점은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유의점은 학습 내용과 교수 방법, 학습 환경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학습 내용, 교수 방법, 학습 환경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가 실제 발화 환경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의사소통 기능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학습 자료와 학습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음, 내용이 되겠고요. 목적이. 그다음 두 번째는 교사는 적절한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서 학생들이 듣게 한 후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과 사고방식에 허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부드러운 반응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아까 앞에 전통적 방법과의 특징도 봤을 때도 실수가 수용이 됐었고, 전통적에서는 즉각 수정해야 되는 것이 됐었죠. 그 다음 3번째는 통체적 언어교수법을 적용할 때 교실 환경은 학습을 촉진시키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교실은 보기 좋고 편안하게 꾸며지고 학습자들이 안락하고 생산적으로 학습하는 공동체 분위기를 느껴야 한다. 전반적으로 공동체 언어학습법과 비슷한 포인트가 몇 개가 있었죠. 그쵸? 자, 그럼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실행할 때 교사의 역할은 학습 내용이 실제적인 학습 자료와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교사가 이제 학습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해줄 때, 그다음 교사는 적절한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서 학생들이 듣고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교실 환경은 학습을 촉진시키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고, 그다음 편안하게 꾸며진 교실은 학습자들이 안락하고 생산적으로 학습하는 공동체 분위기를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런 거고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신문, 잡지, 매체 같은 다양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다음 학습자는 방해 없이 이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이러한 환경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동체 언어 접근법의 약간의 확장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진 그 면이 있고, 의사소통과 공동체와 이런 것들이 좀 합친 그런 심리학적, 교육학적, 언어교육적 합체된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형태 초점 교수법이에요.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저의 이 수업 자료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태 초점 교수법의 법은 어떤 것이냐 보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형태 초점 교수법이에요. 말 그대로 형태, 뭐 는바람에, 니까 이런 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를 둔 거죠. 초점을 두고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포커스 온 폼.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그런 교수 방안이다. 그래서 의사소통 중심으로 교수하면서 언어 형태에 대해서도 주목하게 해서 유창성과 정확성을 함께 추구하는 교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의사소통 교수 방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법 번역이라든지 뭐 청각구두라든지 큰 줄기에서 볼 때 그런 교수법이 의사소통이 좀 안 된다. 뭐 직접이나 자연은 뭐 좀 환경적으로 또 수련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 그래서 새롭게 생겼는데 거기에 단점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생겼죠. 그래서 그걸 닦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형태초점 교수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형태초점 교수법은 문법적인 설명이나 기계적 연습을 사용해서 문법적 설명도 하고요. 기계적 연습도 해요. 그러면 문법 번역식이나 청각구두식 같은 그 느낌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걸 사용을 해서 학습자들의 주의를 언어 형식에 거기에서 출발해서 사용으로 이끄는 거예요. 학습자 주의가 언어 사용에만 있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첫 번째 출발은 언어 사용에 있었죠. 이건 형태로 주의를 끌어와서 여기서 형태에서 출발해서 의사소통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형태초점 교수법은 과제 중심 교수법. 다음 요거 뒤에 나오는 과제 중심 교수법이 형태초점 교수법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 중심 교수법이 어떤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기능을 깔고 그래서 확장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거였죠. 그죠? 과제를 해결해가는. 형태초점 교수법은 의미초점 교수법과는 이제 대비가 돼요. 그래서 의미초점 교수법에서 그러니까 의미의 중심을 둔다면 여기는 형태를 먼저 두고 거기에 의미와 사용을 이렇게 얹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형태 초점, 포커스 온 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에 롱에 의해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이후죠. 그렇죠? 의사소통 교수법에서 그 형태적인 불안감,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개념은 1980년대부터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최종적으로 형태 초점, 포커스 온 폼이라는 게 딱 공표가 된 거는 91년 롱에 의해서지만 1980년대부터 이제 형성이 되어서 91년에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롱 1981에서 1981년에 제안했던 상호작용 가설은 학습자들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습 초기부터 다른 화자와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상호작용의 본질은 의미협상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롱이. 그래서 의미협상이라는 건 또 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입력의 단순함. 거기에 있다. 의미를 잘 협상해 가기 위해서는 언어적 단순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대화 도중에 학습자의 이해나 대화의 진행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자신의 표현을 학습자가 알아듣기 쉽게 바꾸어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 학습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언어적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포커스 온 폼의 개념과 이제 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0년대 이런저런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충돌해 가다가 90년대에 이제 확실하게 용어가 자리 잡은 그런 그 교수법 이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교수법의 특징은 형태 초점의 가장 큰 특징은 유창성과 정확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 정확성만이 아니라 형태 초점 그러니까 또 형태니까 이건 형태만 이게 아니라 형태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서 의사소통, 언어 사용으로 파생되는 거니까 유창성과 정확성을 모두 추구하는 교수법. 그래서 입력 형태를 강화해서 학습자의 주의력을 잠재적으로 형태에 집중시킬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 언어의 문법 구조나 기타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자들의 관심과 주의력을 목표 형식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형태보다 의미에 초점을 둔 유창성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유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은 기본적으로는 정확성을 담보로 해야 된다. 유창하다는 그 개념이 정확성을 잃어버리면 유창하다고 말할 수 없다. 정확함에서 유창함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한다. 정확하고 유창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형태 초점 교수법에는 여러 가지 교수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 초점 교수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수 기법에 뭐 여러 입력 공수, 과제 기반 언어, 뭐 입력 고양, 의미 협상, 교체 표현 제시, 출력 강화, 상호작용 상향, 딕토글로스, 의식 고양 과제, 입력 처리, 순차 제시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기법들의 용어들을 한번 쫙 정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력 홍수입니다. 말 그대로 너무 많이 입력되는 거죠. 홍수나 가르치려는 언어 형식을 학습자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키워드를 자주 문맥 속에서 제공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많은 입력 홍수를 주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악 하다가 이제 학습자가 뭐라도 건져 나와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많은 기회를 제공하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개수로만 많은 게 아니라 하나의 형태도 여러 번 제공하기도 해야 돼요. 입력 홍수라는 개념이 는바람에라는 표현을 배우게 된다면 그것에 계속 그 여러 가지 문형이나 사용 그 예시를 왕창 제공해서 는바람에를 결국에는 익혀나가게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 어휘적으로도 많고 그 반복 횟수도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주는 것이 입력 홍수. 과제 기반 언어라는 그 용어는 기법은 목표 문법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도록 의사소통 과제를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입력 고양이라는 용어는 시각적, 그래서 글자의 크기라든지 색깔 조정 같은 시각적, 청각적 방법으로 언어 자질을 강조함으로써 명시적 설명 없이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미 협상이라는 교수 기법으로는 롱의 상호작용 가설에 기반한 것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학습자가 점검하고 반복하고 명료화하고 수정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언어 형식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안 하지만 의미 협상 과정을 통해서 언어 자질을 습득하게 된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교체 표현 제시입니다. 학습자가 오류를 범했을 때 의사소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암시적으로 문법적 피드백을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학습자는 수정이 이루어진 언어 형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출력 강화라는 교수 기법이 있어요. 출력 강화 기법은 단순히 확인, 점검 타원이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에서 명료화 요구나 확인 점검 등의 방법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 출력상의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상호작용 상향입니다.
그래서 목표 문법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 해결 과제를 수행하면서 상호작용적 수정을 제공하는 학습자가 형태에 초점을 두고 수정된 출력을 하도록 이끄는 방법. 여덟 번째는 딕토글로스입니다. 이제 유명한 용어죠. 그래서 보통 성인들을 위한 문법 학습 방법으로 문법 받아쓰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문법 받아쓰기, 딕토글로스는 문법 받아쓰기다. 그래서 이것은 들은 내용을 단순히 받아 적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의 문법이나 어휘에 주의를 기울이며 들은 내용을 메모했다가 그것을 토대로 다시 텍스트를 재구성해서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창의적인 쓰기를 요구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원본과 대조해서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들었던 내용하고 그 딱딱딱딱 메모한 걸로 다시 쓰기를 한 내용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그 대조해서 학습자는 자기 자신이 사용한 언어 형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뭐 반성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는 의식 고양 과제입니다. 제2 언어 문법 규칙을 언어 자료를 통해서 스스로 구성하거나 응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문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작용 활동으로 명시적인 형태 초점 기법입니다. 열 번째는 입력 처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와 설명으로 문법 형태를 이해하도록 돕는 그 입력을 처리하는 그런 거고 11번째는 순차 제시입니다. 그래서 순차 제시인데 순차 제시는 교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학습자가 과도 일반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때 학습자에게 오류를 지적하면서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2번째는 협동학습입니다. 학습 수준이 다른 여러 학생들이 소집단 안에서 동일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함께 활동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태초점 교수법의 이제 실제 교실 상황인데요. 여기는 도입 단계, 전개 단계, 마무리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도입 단계, 전개 단계, 마무리 단계.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메타 언어적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교라든지 아니면 좀 더 그 숙달도가 높은 조금 더 그 같은 말을 좀 잘하는 학생이 있죠. 그런 학습자가 교사와 함께 목표 문법의 형태, 의미적 특징에 관해 정보를 대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학습자들이 보게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전개 단계에서는 언어 지식에 관한 정보가 학습자들 사이에 교환될 수 있도록 협동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런 단계로 교사는 언어 정보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소그룹을 구성해서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로 소그룹을 구성하는데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끼리 이게 HH라는 건 하이라는 거예요. 숙달도 하이. 그다음에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랑 낮은 학습자 HL 세트. 그다음에 낮은 학습자 LL 세트. 이렇게 집단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 경우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너무 낮은 LL. 그러니까 하이하이나 하이L은 되는데 LL은 안 되도록 구성할 때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끼리 하면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없죠. 하이하이끼리 하면 둘이 상승이 되고 하이와 로우가 가면 뭐 이게 가르쳐주면서 강화가 되고 친구 덕에 배울 수도 있고 이런데 로우 하면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는 구성하지 말아라 이런 거고요.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자 오류에 대한 피드백이 강조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교수 방법은 그 과제 중심 교수법이에요. 가장 많이 들어보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현대의 일반 목적 한국 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수 방안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 초점에서 출발한 과제 중심 교수법이다. 그 배경은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언어 환경을 과제로 삼고 이것을 통해서 언어 학습을 도모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과제 중심 교수법은 의사소통 중심 언어교수법의 하나의 갈래예요. 그리고 교사에 의한 교육보다는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그걸 체험 학습을 통해서
그런 걸 유도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서 익숙하게 해주는 그런 교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법은 학습자 중심 접근 방법의 이론적 원리인 차별화와 상호 의존적인 학습자 개념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어를 의미 표현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또 학습자가 정보 전달 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과제가 아주 중요하고요. 이에 적당히 어려운 과제를 제시해서, 이거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또 너무 쉬우면 시시하죠. 그래서 학습자 수준보다 살짝 어려운, 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를 제시해서 학습자에게 내가 해냈다 이런 성취감, 그리고 이건 내가 도전해봐야지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제중심 교수법의 원리와 특징을 보면, 먼저 원리는, 이 교수법의 원리는 과제중심 교수법은 의사소통이 포함된 활동이 언어학습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의사소통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교수법의 하나라고 했죠. 그 이유는 과제중심은 의사소통도 목적인 거예요. 유의미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학습이 증진된다,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법에서는 학습자가 약간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러스 원 인풋 될 수 있는 약간 어려운 과제. 그래서 과제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일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에서 그 허니필드라는 그 학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난이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어요. 허니필드가 제시한 난이도 판단의 기준. 약간 어려운 과제를 주기 위해서는 과제의 난이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은 그 다음 9가지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과제 진행 절차의 복잡성 정도입니다. 그 제공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하냐, 간단하냐, 이걸 가지고 간단하면 초급, 좀 많이 복잡할수록 고급, 이렇게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입력 자료의 수준. 그래서 아무리 간단해도 입력 자료가 너무 어려워. 만약 법에 관련된 언어, 사용제도 이런 거라면 초급이 할 수 없잖아요. 입력 자료의 수준으로 또 판단하는 기준으로 잡았고요. 세 번째는 출력 자료의 형태와 수준. 그래서 그 학습자가 출력해 주길 바라는 그 자료의 형태 수준에서 언어의 항목이나 기능, 내용, 대화, 전략 같은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것들의 수준을. 그다음 네 번째는 도움말의 양과 유형. 도움말이 없어도 안 되지만 있다고 해서 너무 많으면 또 도움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양과 어떤 유형으로 도움말이 되느냐 이런 걸 봤고요. 다섯 번째는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기준. 교사와 학습자가 누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느냐 이걸로도 그 등급을 나눴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과제 수행 제한 시간. 그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냐. 그런 제한 시간에 따라서 또 초급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동기. 얼마나 학습자가 흥미롭게 하고 싶을까. 그런 걸 봤고, 여덟 번째는 학습자의 자신감.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실에 있는 학습자들은 하고자 하는 의욕과 자신감이 있느냐 이런 걸 본 거고, 아홉 번째는 학습의 유형, 이게 말하기냐 뭐냐 이런 유형을 그 난이도 판단, 과제 내용, 과제에 대한 난이도 판단의 기준으로 이 9가지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을 통한 언어 학습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개별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렇지만 실제 과제 수행은 짝 활동이나 그룹 활동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 상호 간의 의견 조정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과제를 완수하는 것보다 과제 수행 과정,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그 자체가 학습의 목표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과제 수행에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관찰하고 스스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서 자신의 언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새로운 표현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제 수행 중심 교수법의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 보면, 과제 중심 교수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언어의 개별 구조를 어느 정도까지 교육할 것인가.
하나의 문법 항목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어휘 항목. 그걸 어디까지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학습자 개개인에게 고루 적용될 것인가에 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은 아직은 제시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교사가 이러한 점에 고민을 하면서 과제를 구성하고 학습자들에 의해 그 과제가 수행된다고 해도 과제 수행 결과는 학습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학습자들에게 교사가 제시하는 언어학습 과제가 얼마나 의미 있게 학습자들에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과제 수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의 각 단계에서 교사의 역할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되겠죠.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이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과제 수행 중심 교수법의 주요 특징을 이렇게 열거해서 보면 첫 번째는 수업의 초점을 학습의 과정에 두는 것입니다. 과제 수행 교수법은. 두 번째는 수업의 기본 요소는 다양한 활동 혹은 과제로서 학습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해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과제는 실제 생활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렇긴 하되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과제로 둬야 하고 그게 또 교육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과제 중심 교수법에 근거한 교육과정 혹은 교수 요목은 난이도에 따라서 조절이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과제의 복잡성, 과제 수행에 필요한 언어의 수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습의 대부분이 짝활동, 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는 학습자들이 그룹별로 질문하고 대답하게 하면 학습자들 개개인의 언어 연습 기회가 훨씬 많아진다. 이렇게 특징으로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으로는 교사는 충고자, 촉진자로서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유지시켜야 시킨다. 왔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교사와 협의해서 교수 요목을 결정하기도 하고 자신의 진도에 따라서 공부할 수도 있고 학습 전략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언어학습은 종합적인 방법으로 습득된다고. 자, 이런 특징을 가진 과제중심 교수법은 무엇보다도 과제 수행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이 용이하고 쉽고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면서 언어와 함께 문화적이고 인지적인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언어학습 형태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는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지나치게 다른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과제 중심 교수법의 실제를 알아보겠는데요. 수업의 절차는 과제 전 단계, 과제 수행 단계, 과제 후 단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과제 전 단계에서는 교사가 과제의 목표와 주제를 제시하고 유용한 단어와 구를 설명하면서 학습자들은 과제 수행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인데요.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학습자들은 그룹으로 나누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세우기, 그리고 과제 수행하기, 그다음에 결과 기록하기, 그리고 발표하기 같은 활동이 다 수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제 후 단계는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들의 과제 수행 발표를 들으면서 자기 평가를 하거나 조별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교사는 이후의 과제 활동을 위해서 표현을 정리해주고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제 중심 교수법은 수업 절차가 과제 전 단계, 과제 수행 단계, 과제 후 단계로 나누어진다. 자, 과제 중심 교수법의 교수학 활동 유형을 보면 먼저 윌리스가 제시하는 과제 유형이 있어요. 거기에는 윌리스가 6가지 과제 유형을 제시했는데요. 열거하기라는
그 유형은 사실적인 정보 교환, 브레인스토밍하기 같은 것들이 열거하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인기 직종 말하기를 한다든지 뭐 과일 이름 말하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순서 맞추기와 분류하기. 그래서 이건 차례 정리하기, 가나다라 순서 정하기, 그다음에 순위, 누가 1등, 2등, 3등 이런 순위 정하기, 그다음 종류별로 범주화하기, 그다음 분류하기 이런 것들이 순서 맞추기와 분류하기에 들어가고요. 예로는 외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의 순위를 정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서 정하기, 차례 정하기는 뭐 가나다라 문장 맞추기 이런 것들. 그다음 비교하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이점이나 공통점 찾기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 예시로 보면 한국과 일본의 결혼식 풍습의 공통점과 차이점 말해보기 뭐 이런 것들이 비교하기가 되겠죠. 뭐 술 문화, 음식 문화, 뭐 여러 가지 인사 문화 이런 것들도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문제 해결하기는 실제 또는 가정 상황을 분석하고 사고하여 결정하기입니다. 그 예로는 주어진 예산으로 메뉴 짜기 이런 것도 또 돼요. 그다음 경험 이야기하기라는 그 유형은 개인의 경험이나 추억, 일화 같은 것에 대해서 있었던 뭐 어디에서 있었던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 이런 것들 그런 걸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한국 생활에서의 실수담 나누기, 뭐 처음 왔을 때의 느낌 나누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창의적 과제로 프로젝트 활동이 있는데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의로 경험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예로는 우체국에 가서 편지 붙이기, 이마트에 가서 뭐 물건 사오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파티슨이 제시한 과제 유형은 8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질의와 응답입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이나 정보차를 이용하는 활동으로 단순한 질문과 대답하기입니다. 예, 아니요로 답하기,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로 답하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 대화와 역할극이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어진 상황이나 자료로 대화 만들기. 근데 그 예로는 면접 상황에서의 대화 만들기 이런 것들이 대화와 역할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병원에 가서 뭐 의사와 환자 역할, 뭐 가게의 주인과 손님의 역할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연결이라는 과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것 서로 관련되는 항목끼리 짝을 짓거나 전체를 완성하는 그런 겁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빙고 게임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의사소통 전략이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습자들이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전략을 고안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예로는 특정 내용 바꾸어 말하기나 몸짓으로 표현하기 같은 것들이 의사소통 전략. 그 다음은 그림 이야기. 그림이나 자료를 보고 말하기. 그래서 그림 보고 이야기 완성하기. 뭐 이런 것들. 뭐 옛날 이야기 그림 보고 이런 것도 되고요. 그다음 수수께끼와 문제 해결이라는 유형인데요. 이건 수수께끼나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상상이나 추론을 하게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7번째는 토론과 결정입니다. 학습자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결정을 이끌어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로 신도시 건설 계획 세우기라든지 뭐 사용제도 뭐 찬성 반대라든지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토론 그리고 결정 이런 거. 그다음 정보 전달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다른 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서 채워가는 그런 그 활동이죠. 과제중심 교수법의 현장 적용 시의 유의점은 과제중심 교수법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교사는 이를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그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고, 그럼 학습자들의 관심과 필요에 맞고 실제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모두 반영하는 과제를 위해서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학습자의 요구 분석, 개인차를 파악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많은 양의 언어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그것이 이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교수법의 효용과 한계를 보면 모든 언어 교육을 적정한 과제로 만들고 평가하기가 곤란하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 극단적으로 언어 사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잘 수행한 과제에 대한 평가의 모호함이 있죠. 어떤 학생이 물건을 사 오랬는데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마트에 가서 딱 사 가지고 왔다면 과제는 수행을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거고요. 교실 내에서 모든 외부의 언어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한계가 있겠고 과제의 분량을 일정 시간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커리큘럼, 학교 커리큘럼 안에서 이렇게 넣어서 진행할 때 이제 무리가 생길 수 있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과제 수행 교수 방법의 이제 교사 역할, 마지막으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단계별 교사의 개입 정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겠죠. 그 과제를 학습자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어느 단계에서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어느 단계에서 관찰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것. 그다음에 가르칠 언어 내용을 잘 포장할 수 있는 적절한 과제를 선정하는 것. 이것도 이제 교사의 역할이고, 그다음 과제 수행과 과제 결과 보고, 수행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어 교육 내용에 대한 예측을 선행 실시를 해야 되죠. 교사가 예측을 해야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학습자에게 제시를 해야 하니까요. 그다음 성과제, 과제 순환, 언어 초점 과제 등 전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교사에 의존할 때 필요한 도움의 수준과 양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형태 초점, 포커스 온 폼 방식에 이거 해서 예상될 수 있는 모든 교육 사항에 대한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커스 온 폼은 의사소통적 유의미한 언어 형태를 가르치는 관점이었죠. 형태 초점 교수법이었어요. 그래서 포커스 온 폼에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처럼 형태소나 낱낱이 어휘에 집중하는 관점이 이제 그 형태 초점에서 그 문법 항목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정확도 위해서. 거기에서 이 의사소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적절하게 활용해서 과제 수행에서 활용해야 되겠죠. 아주 전문적인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교사로서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안 하는 듯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요. 오류 수정도 과제 수행 단계에서 이제 좀 신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총체적 언어 접근법, 형태 초점 교수법, 과제 중심 교수법 이렇게 세 가지 교수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그 출발이라든지 그 교수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교실에 적용하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수업 1개 남겨놓고 있는데 일단 뭐 마무리 준비 코로나 너무 심해져서 좀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건강하고 이렇게 잘 지내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이렇게 말하고 잠시 후에 8차 시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